네,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멍하고 뭉클해지는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입니다. 근데 20년이 확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걸쳐 있는 사연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 사건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발생한 날짜는 이게 꽤 된 거예요. 2017년 12월 29일. 그러니까 이때쯤인 것 같아요. 네. 12월 29일 날 경북 청도죠? 네. 경북 청도에 있는 한 그 집에서 30대 아들이 이 어머니를 이제 이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사건이에요. 네. 그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아들이 30세가 되도록 아마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30대 후반이더라고요. 예, 직업도 없이 이제 어머니 집에서 붙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매일같이 또 술을 마시고 뭐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불만이 좀 있었겠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또 그날도 여지없이 술 마시고 TV 보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 한번 하죠. 어머니가 너 맨날 술만 먹고 뭐 무슨 일이라도 그 나이 됐으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한테 욕설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화 많이 나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뺨을 한 대 때린 것 같아요. 아들을. 그 뺨을 때리자마자 이 아들이 그 앉아있던 의자로 어머니를 공격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흉기. 네.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서 살해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이제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하는 것처럼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도망갈 때까지 어머님이 살아계셨었나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도망가는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옷은 갈아입고 가라고. 아마 흉기로 찔렀기 때문에 아들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나 봅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던지셨던 한마디가 아들아 옷은 입고 가라. 갈아입고 가라라는 말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즉사하지 않은 것 실혈사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얘기도 했고 거의 뭐 주요 절명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아들 범인이 응급처치라든가 다른 걸 했으면은 살았을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않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도망갔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많이 지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폐련 중에서도 완전히 맞아요. 높은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를 한 2시간 넘게 방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 교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즉시 어머니를 어떤 응급 조치를 했다면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방치한 이후에 아마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돼서 무면허였던가 봐요. 네. 그 상태에서 집에 있는 열쇠 이제 이게 승합차가 한 대 있었나 봐요. 그거를 이제 그냥 그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끌고 그 청도에서부터 도주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저 강원도 화천 여기까지 이제 무면허 운전으로 도주를 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어머니는 사망하게 됐죠. 그래서 차량을 수배해가지고 뭐 본인은 이제 휴대폰도 또 감췄어요. 검거 안 되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CCTV 타고 올라오잖아요. 차가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이제 이 친구가 더 괘씸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는 술을 많이 먹어서 이 얘기 진짜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심신이 완전히 미약한 상태였다. 더 나아가서 그날의 일이 기억이 안 난다. 즉 말하면 심신 상실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좀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이제 그 네. 비난이 엄청 거셌거든요. 네.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거를 철회합니다. 심신 미약 주장을. 그리고 나서는 또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항소심에 와가지고 지금부터는 아예 심신 이제 미약을 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20년형을 1심에서 받았거든요. 네. 너무 과하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괘씸한 건 그렇게 변명도 하고 보통은 1심에서 그러면 반성을 했다고 하면 멈췄을 텐데 항고도 하고 상고까지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20년, 1심의 20년을 확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하게 된 계기가 원칙적으로 사실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예를 들면은 그럼 거꾸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분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 이제 이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옷을 갈아입고 갔으면은 이게 무슨 심신미약이야,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우발적이지 않죠. 우발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신문이 진행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으로서 왜 옷을 갖고 갈아입고 갔는가에 대한 얘기를 앞쪽으로 어머니가 그랬다라고 하는 걸로 짜맞추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 이게 된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말로만 하겠죠. 사실은 뭐 자기 어머니가 뭐 먼저 때리고 그래서 욱해갖고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발적이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밝혀진 형태가 된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진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칼로 찔렀더니 어머니의 피가 내 옷에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너 도망가더라도 피 묻었으니까 옷은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랬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심신미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심신미약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아까 배 교수님 설명했지만 분명히 그 현장에 경찰이 갔을 때 피 묻은 옷이 집안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명백히 갈아입고 간 거 아니에요. 갈아입고 도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계획적이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적이라고 이제 우발적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을 이제 판사도 같이 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놈이 하는 얘기가, 그 범인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엄마가 죽어가면서 나한테 너 옷에 피 묻었으니까 옷은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해서 어머니 말을 들었던 겁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가슴 아픈 거죠. 그렇죠. 평상시에 어머니 말은 안 듣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옷 갈아입고 가라는 말은 아주 찰떡같이 지킨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들었을까? 그러니까 변명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죠. 또 아니면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고 당연히 아무리 개새끼라도 그 자기 자식인데 나는 어차피 죽지만은 아유 저런 새끼라도 뭐 사형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도망가라 이런 그게 심정이었을 부모의 거라는 마음이네.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묘하게 이 사건 보면서 오버랩되는 장면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영화 공공의 네. 적. 공공의 적. 영화 공공의 적에서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이 칼을 휘두르다가 이 자기 손톱이 일부 잘리죠.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칼에 찔려서 숨져가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감춰주기 위해서 그 손톱을 이제 먹잖아요. 네. 물론 그거는 우리 같이 수사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목을 공격해서 목 부위를 살펴보다가 삼켰던 손톱이 목 부위에서 발견이 되는 걸로 영화는 나오지만 그건 현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사실은 말은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묘하게 이제 오버랩되면서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공공의 적에서는 이성재 씨가 연기했던 그렇죠. 네. 그 아주 폐륜화적인 살인범 뭐 그런 거를 이제 딱 떠오르게 한 그 장면이었었는데 사실 그 장면도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깝고 그런 그렇죠. 아팠었죠. 저는 그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겪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상해하고 그 다음에 불을 질렀거든요. 근데 결국은 상해라는 부분만 인정이 됐고 방화해서 치사를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면담을 갔었거든요. 그 수면제를 먹은 상태라서 기억이 전혀 안 난다라는 거야. 자기는 이제 그것도 일종의 심신미약인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수면제를 먹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어머니랑 싸우다가 난 자살하려고 그걸 먹었다, 삼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범행 후에 사후에 먹었느냐 아니면 사전에 먹었느냐에 대한 이제 그 면담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갔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님한테 현장 사진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봤는데
이거는 기억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재 도구가 부서져 있고 싸움의 흔적도 너무 많았던 거죠. 아무리 혼미한 상태라도 그 부분에서 일정하게 각성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격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막 붕괴를 하더니 전 면담 안 하겠습니다 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범죄자가 저한테 이렇게 가면서 귓속말로 내가 이걸 인정하면 난 엄마를 죽인 개새끼가 되잖아 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진짜 개새끼네 그거.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1심까지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방화치사는 인정이 안 되고 상해까지만 인정이 된 걸로. 그게 왜 방화치사가 인정이 안 되죠? 그 묘하네. 어머니를 상해해서 때려서 다치게 한 이후에 불을 질러서 결국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그거는 방화치사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 방화를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 불은 그럼 누가 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제가. 그 불을 지른 사람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촉매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발화원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못 찾은 거죠. 이게 그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방화치사가 맞아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형법상에 방화살인죄는 없어요. 그렇죠. 네, 방화치사죄만 있어요. 그런데 방화치사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또 살인죄 이상 가는 그렇죠. 죄예요. 그래서 방화살인이라는 그 조항은 없어요. 네. 방화치사만 해도 살인죄보다 더 큽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 딱 읽었을 때 제가 멍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저는 오버랩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그 어머니도 이게 12월 29일이잖아요. 연말 됐는데 아들내미 1살 더 먹는데 엄마 입장에선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딱일 맞았고 그래서 했다는 건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자기가 그렇지. 이게 뭐 그래서 자기가 욱해서 죽였다고 하는 거인 거지 실제로 엄마 돈을 뺏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딱일 맞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정도. 그러니까 야, 너 왜 뭐 좀 일을 하지? 이렇게 하셨질 가능성이 높지. 야 이놈 새끼야 왜 안 해? 떼각했다. 이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딱이 되는 건 본인이 유리한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반도 맞아요, 맞아요. 신뢰를 못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어차피 어머니는 사망했고 그렇죠. 이건 네.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각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완벽하게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도 안 믿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완벽하게 믿지는 않지만 이제 결국 그렇게 발표하는 건데 저는 일선에 있을 때 이제 그 어머니 살해하거나 아버지 살해한 사건을 몇 건 해봤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저런 폐륜범 저 죽일 놈하고 난리를 치다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정말 이게 피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탄원서를 들고 와요. 다 저희가 탄원서죠. 예. 네. 이왕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 동생은 가족들이 용서하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탄원서를 들고 오거든요. 그 경우는 거의 뭐 99%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재판부에서는요. 반성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 주장하고 철회했다 다시 주장했다 막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부분 때문에 20년 원심보다 더 많이 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전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재판부에서 할 수 없이 그냥 원심에 20년 그걸 그냥 그대로 확정하는 선에서 그친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 그걸 연구한 사례 논문은 아닌데 사례 보고서 같은 형태가 있는데요. 미국의 재판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저 죽일 놈 개새끼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나중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처음에는 그 범인을 위로하다가 정작 재판에서는 절대 안 써줍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다시 나오면은 또 가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문화가 완전히 반대. 문화 이 네. 의식의 차이인가? 의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글쎄 뭐가 더 뭐 좋다 맞다. 문화라는 것은 뭐 이게 의식의 차이가 또 처벌이야 이런 것에 대한 거는 다를 수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피고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가치와 남아 있는 가족들을 했을 때 가치가 어디가 더 그리고 교정 가능성, 사회적인 안정성, 혹은 뭐 이런 것들 다 잡아서 뭐가 될까? 그때 굉장히 저도 많이 그 논문 보고서를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의식이 다를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교수님 거의 다예요. 거의 거의. 다 탄원 쓰잖아요. 근데 네. 미국의 경우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탄원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판결이 안 났다 보니까 장례식에 참여하느냐 여부가 있잖아요. 문제 되죠. 네, 그랬을 때 저 면담했던 케이스는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삼촌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게 지금 배 교수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네. 의식인 네, 거예요. 가족 네. 의식 중심이죠. 가족 의식이 중심인 거고. 근데 미국은 그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족에 대해서 공격한 것을 다른 가족에 대해서 똑같이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근데 그 얘기 많이 듣잖아 우리가. 그렇죠. 죽은 사람은 죽은 네.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친족 간간에서도 탄원서 맞아요. 써줘야 되는 거 다 그런 의식이잖아요. 맞아요. 한편에서는 친족 살인에 대해서 다른 범죄와 좀 다르게 가족 간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지 않다라는 인식도 좀 있어요. 재발률은 재범률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으로 또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나를 태어나게 해주고 키워주신 말도 안 되는 부모님이잖아요. 저는 상상만 해도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문화에 따라서 한번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그때 했어요. 그거는 프로파일러 분들이 연구 한번 하셔야 될 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과제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살인 사건 잘 아시지만 네. 존속상해는 가중 사유예요. 네. 그런데 이 영아 살해, 네. 어린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처벌이 경미해요. 네.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똑같은 사람인데 존속살인은 그 처벌이 강하고 영아 살해 같은 경우는 처벌이 가볍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우리나라 이 살인죄 형법에서 이거 형량 관련된 건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생명의 경중을 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모순이고 어떻게 보면 위헌이죠. 그렇죠. 그 가치조차도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저희 옛날에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그렇죠.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사물로 봤잖아요.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했으니까요. 동물 학대하면. 이제 의식이 변해서 동물 학대에서도 거기 동물을 생명으로 보잖아요. 동물보호법으로 바뀌었죠. 이 사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좀 더 이것도 영아도 그리고 존속 살해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신미약도 그렇게 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더 짚어보게 됐고 진짜 화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죄를 피해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악마 같은 동물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저희가 분개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나는 게 30대 후반이니까 20년 풀로 받고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57, 8세 이건 화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풀로 안 받죠? 안 받습니다. 보통 한 이게 이제 15년 모범수 정도. 생활하고 이런 놈들이 또 교활해가지고요. 모범수 생활하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가석방 3분의 2 이상만 지나면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보통 한 15년에 나오더라고요. 20년이면 뭐 한 15년 내외 그렇다면 뭐 50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어머니를 죽이고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내가 생각할 땐 지가 사람이라면 평생 동안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억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 연말입니다. 부모님하고 떨어져 계신다면 부모님께 또 감사 인사 한번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 계시다면 한 번 더 부모님의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